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가지가 적어도 바람 잘 날 없는 집이 있습니다. 저희 시댁인데요. 시부모님 성품이 너무 좋아 자식들이 왜 저럴까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저의 신랑은 나이 들면서 철이 들어 이제는 안 그러지만 학교 다닐 때 꽤나 속을 썩였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학교 선생님이 저희 어머님 손을 잡고 우실 정도였다고 하니 말 다 했죠. 당연히 대학은 못 갔고 졸업하자마자 자원 입대하면서 정신 차린 경우라 친척들 사이에서 진짜 천만다행이라고 말 나올 정도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인간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손이 시누이인데요. 진짜 아무리 좋게 생각해 주려고 해도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아직도 제 원망을 하며 시어머니께 전화하고 있겠죠. 연락은 안 될 테지만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속상해하실 시부모님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너무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야 이 인간을 정신 차리게 할지 고민이 커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잘 들어보시고 현명한 의견 부탁드려요.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이 지역 토박이세요. 아버님께서 농사일이 싫어 도배일을 배우시다가 이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소위 대박이 나셨습니다. 뭐 대단한 인테리어 회사들과 비교하면 구멍가게 수준이지만 전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시기에 비하면 성공한 거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정원 딸린 집도 지으시고 은행장님도 인사 오시니 성공은 맞죠. 입소문도 좋게 나서 꾸준히 일도 있으셔서 직원을 두고 아직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저와는 제가 대학 다닐 시절 방학 기간에 일한 가게 사장님으로 만났습니다. 두 분이 현장에 나가시면 가게를 비우셔야 하는데 가게 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사무 업무를 보면서 가게를 지키는 알바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랑 커서 어른들하고 말도 잘 섞고 거리낌 없이 지내는 편인데 그게 마음에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점심도 꼭 제 것까지 싸와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다음날 따로 싸와 챙겨주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맛도 맛이었지만 알바생에게 진심으로 챙겨주시려는 마음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일하러 또 오라는 말씀에 방학 때마다 저는 그 가게로 가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없을 때는 누가 있냐고요? 사장님 내외분의 큰 따님이신 저의 시누이가 했죠. 그때도 가끔 제가 가게에 혼자 있으면 찾아와 엄마 현장 갔어요? 하고는 돈통에서 돈을 빼가던 인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있다가 사모님 오시면 언니가 돈 가져갔어요 라고 일렀는데 그때마다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없을 때는 가게를 봐준답시고 가게 문도 닫고 돈이란 돈은 다 빼가서 그렇게 놀러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은 그런 짓은 안 했는데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거나 친구들하고 PC방에 그렇게 다녔답니다. 그렇다고 나쁜 짓은 안 했는데 술이랑 담배만 했다고 말인지 방구인지를 내뿜고는 하지만 시누이나 신랑이나 도찐 개찐이죠. 아무튼 사모님께서 너무 속상해 하셔서 또 돈 가지러 왔을 때 거래처 돈 주기로 해서 가져가시면 안 돼요 라고 막아섰죠. 그랬더니 비켜 너가 뭔데 그래 라기에 전 여기 직원인데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라며 안 비켰더니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순간 저도 손목 비틀어서 팔을 꺾어 누르기로 했더니 야 안 나? 너 진짜 죽을래? 하기에 제가 취미삼아 호신술을 배워서 이런 거 씨알도 안 먹히거든요. 어떻게 더 꺾어드려요? 아님 그냥 가실래요? 하고 물어봤더니 갈게 간다고 라며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풀어줬더니 너 나중에 두고 봐 하며 나가는데 군복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사람인가 곰인가 싶어 보고 있으려니 저 정신 나간 사람이랑 어울리지 말아요. 물려요 하더군요. 그래서 네? 누구세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한 이 가게 사장님 아들입니다. 누구세요? 하더군요.
저는 이 가게 알바입니다. 방금 누님께서 돈을 무단으로 탈취하시려고 시도하셔서 제가 제압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깔깔 웃으며 저 짐승 같은 애를 어떻게 제압했어요? 대단하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우리는 가게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 곰이 아버지 따라서 가게에 나와 일을 돕기 시작했기에 가게에는 사장님, 사모님, 아드님, 저 이렇게 넷이 일을 하게 됐죠. 하루는 상담 오시는 손님들과 제안서를 놓고 한참 씨름을 하고 저희가 덜 손해보는 쪽으로 계약이 돼서 기분 좋게 돌아서는데 언제 와 있었는지 그 곰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영화표를 2장 쓱 내미는 겁니다. 그러더니 시간 맞춰서 나와 하더니 나가더군요. 며칠 있으면 방학이 또 끝나는지라 좀 아쉽다 했는데 잘 됐다 싶었습니다. 동갑이기도 하고 일하면서 오고 가며 은근히 정이 쌓여 그냥 헤어지긴 또 그렇더라고요. 영화를 다 보고 술을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아직 추위가 남아있던 때였는데 잘 보이고 싶어 치마에 스타킹, 구두까지 신은 터라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더니 그러게 왜 생전 안 하던 짓을 해서 이렇게 떠냐? 멀리 봐도 다 똑같구만 하며 자신이 입고 있던 웃옷을 벗어주더군요. 살짝 설레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 가서 먹자 편하게 하더니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거리를 잔뜩 사더니 혼자서 뚜벅뚜벅 가더군요. 진짜 머리에서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또 쫄래쫄래 따라가 가게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술만 마시더군요.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와 노곤해진 건지 술이 점점 취해가는 건지 모르게 몽롱해질 무렵 나는 앞으로 요리를 배울 거야. 한 5년 아니면 10년도 걸릴 수 있어. 내가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여기가 다 술집이더라. 가족들이 모여서 외식할 만한 집이 없어. 그래서 내가 좀 해볼라 그래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다 했어? 대단하네. 난 아직 모르겠어. 일단 대학은 다녔는데 전문대 나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너 대단하다 야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면 나랑 사귈래? 내가 뭘 대단하게 해주진 못해. 근데 너가 기다려주면 너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진짜 열심히 살게. 라더군요.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덩치는 산만한 게 배실배실 웃으며 진짜 만화 캐릭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나는 너냐? 나도 뭐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만나면 되지 뭘 기다리냐. 대신 말은 잘 들어라. 나 니네 누나 제압하는 거 봤지? 라고 웃으며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가게의 정식 사무직원, 소위 말하는 격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방학이 끝나면 졸업인데 취직 자리를 찾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사모님이 그러지 말고 우리랑 계속 일하자. 월급은 회사처럼 많이 못 줘도 알바할 때보다는 더 줄게. 라며 잡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눌러 앉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로 요리 학원부터 다니기 시작하더니 한 레스토랑의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아 자기는 너무 부족하다며 한 번 배운 요리는 밤마다 연습을 해 1대 사장님들 점심은 남자친구가 다 책임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내외부는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하니 기특하다며 그냥 응원하시는 입장이었고요. 그 무렵 사장님 따님은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셨습니다. 말이 어학연수지 좋아하던 남자가 간다니 덜컥 본인도 따라간 거였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영어라도 배워오면 뭐라도 하겠지 싶어 보냈다며 한숨 쉬시는 사모님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은 돈 더 달라고 전화 오면 해주지 마. 돈 떨어져야 얼른 오지. 라며 애꿎은 담배만 피우셨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뭐라도 배워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무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을 따기 위해 저녁에 학원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업무는 컴퓨터로 모두 다룰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가게가 정가표부터 틀이 잡히며 업무도 수월해졌고 손해보는 작업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사장님께서 보시고 많이 깎아주시다 보면 일당도 안 나올 때가 간혹 있었거든요. 모든 걸 전산화시키고 나니 그럴 일도 적어지고 고객님들께서도 합리적인 금액인 걸 아시는지라 일도 더 많이 들어왔고요. 직원도 둘 더 뽑아 일을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사무 업무는 제가 전담했죠. 그러는 동안 사모님은 계속 저에게 반찬 챙겨주시고 계절 지나면 옷도 챙겨주시면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저와 남자친구의 관계를 아신 사모님이 얘 효선아, 왜 말 안 했니? 나 너무 좋아서 소리 질렀잖아.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좀 모자라도 애는 착해. 고맙다. 어쩐지 애가 사람 노릇하더라. 고마워. 라며 좋아해 주셔서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어릴 적 엄마랑 아빠가 이혼을 하고 아빠랑 살았는데 할머니 손에 자라다 보니 정이 좀 그리웠거든요. 할머니가 부족하시다는 게 아니라 엄마 정이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사모님께서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더 예뻐 보였을 수도 있고요. 아빠가 막내다 보니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요양원에 계신 걸 아신 후론 할머니 반찬과 제 반찬을 끊이지 않게 챙겨주셨거든요. 아빠도 너희 사장님 아니었으면 우리 굶어 죽겠다 하실 정도로요. 그렇게 착한 분이 자식들 때문에 속을 썩어 그런지 몸이 상하시더라고요. 계속 머리가 어지럽다 하시기에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시라고 권하다 혼자서는 안 가실 것 같아 직원 정보 등록해 놓은 걸로 검진 예약해 모시고 갔습니다. 결과는 초기 뇌종양이 나왔습니다. 작은 덩어리가 누르고 있어 어지럽고 숨도 차고 했을 거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맞다 하시면서 덜덜 떠시는 그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을 하면 좋아질 거라고 희망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도 겁이 나더라고요. 일단 사장님께도 알리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도 알렸습니다. 그 큰 덩치를 들썩거리며 엉엉 울면서 불쌍한 우리 엄마 죽으면 나도 못 산다 하며 울기에 죽긴 누가 죽어 울지 마 수술하면 좋아진댔어 언니한테 연락해서 오라고 해 그래도 큰 수술인데 와봐야지 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잡힌 일들은 시일을 맞춰야 하니 일하시는 아주머니를 불러 자리를 채우고 사모님께서 병원에 가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번 전날 사장님 댁에 가서 인사드리고 병원에서 뵙자고 말씀드리는데 사모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효선아, 내가 이럴 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나 수술 잘하고 나오면 우리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할까? 우리 아들 좀 걷어주라, 응? 그래야 내가 마음 편히 수술 받고 나올 것 같아. 혹시 내가 잘못돼도 우리 대철이 잘 부탁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 제가 그럼 이제 어디 가겠어요. 대철이랑 결혼해야지. 근데 사모님 잘못되시면 대철이도 차버릴 거예요. 라며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절 안아주시며 고마워 효선아. 이제 우리 엄마랑 딸 하는 거다. 알았지? 아휴 기운이 나서 수술이 잘 될 것 같아. 라며 오히려 절 달래주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께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남자친구는 반지 하나를 주더니 우리 할머니 반지래. 며느리들만 받는 거라더라. 고맙다. 내가 잘할게. 하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 자리가 좋아서 허락하는 거야. 라며 웃으며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수술실에서 사모님, 아니 어머님께서는 7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술을 하시고 나오셨습니다. 다행히 위치가 좋아서 회복만 잘하시고 재활 잘 받으면 무리 없이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그 와중에 언니, 남자친구의 누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말로는 중요한 테스트가 있어서 못 온다고 했다던데 미니홈피 보니 남자들이랑 파티하면서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군요. 수술이 끝나고도 괜찮냐는 안부 전화 한 번 없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너무 화가 나신 나머지 금전적인 지원을 다 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게로 남자친구에게로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대거리를 하지 않자 한 달 뒤쯤 한국으로 들어왔더라고요. 호주 간 지 1년 반 만에 왔으니 영어는 하겠지 싶어. 그때 마침 원어민 강사하러 온 사람 방공사가 있어 통역 좀 해달라고 했더니 손짓 발짓으로 하다가 그쪽 원장님이 오셔서 해결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너 거기서도 술만 처먹고 공부도 안 했냐? 진짜 골치 덩어리다. 그 나이 먹도록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며 뭐라고 하시자 아빠가 뭘 알아? 호주식 영어가 아니라서 그래. 그리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왜 없어? 나 파티 플래너 할 거야. 그게 내 적성에 딱이야. 라며 실습하러 간다며 클럽으로 가더군요. 어머님은 집에서 병환 중인데 저게 사람 맞나 싶어 저도 한숨이 났습니다. 저와 저희 아빠는 할머니 요양병원에 아침 저녁으로 번갈아 가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누나는 외박은 물론이고 일주일씩도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자신의 누나를 보면서 쓰레기도 저런 쓰레기는 방사능 폐기물급 아니냐? 진짜 누나만 아니었으면 가둬놓고 아주 찜질이라도 할 텐데 라며 혀를 차더군요. 괜히 미안한 마음에 한 말이었겠지만 남자친구와 누나는 좀처럼 가까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어머님을 뵙고 산책이라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이 너무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요. 아버님은 그런 절 보시며 고맙다고 하시면서 일부러 시누이 있을 때 용돈을 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나 자신도 줄까 싶어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던 남자친구 누나는 실망을 하는 동시에 저에게 야, 넌 그러려고 우리 집 오냐? 양심 좀 있어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언니가 좀 하시던가요? 어머니 운동이 필수인데 병원도 한번 같이 안 가면서 그런 소리가 나와요? 라고 말하면 너 대철이랑 결혼한다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하더군요. 시누이 자리 보면 파혼해야 하나 싶어요 하고는 어머님 챙기고 제 일 하러 가곤 했습니다. 그런 제게 어머님은 엄청 미안해하셨어요. 특히나 반찬 못 챙겨주시는 게 그렇게 힘드셨는지. 아버지랑 할머니 식사는 어떻게 하시니? 라고 물으셔서 그러니까 얼른 나와서 해주세요 하고 웃곤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를 재활과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어머니는 좋아지셨고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걱정에 저는 합가를 해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아버님께서 시누이를 내보내시겠다 하시더군요. 저희 아빠께서는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으셨는데 제가 시집을 가면 그분과 합치신다고 하셨고요. 일사불란하게 저희의 결혼이 진행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누나가 임신을 했다며 남자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뜨악했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뱃속의 생명이 먼저니 다 큰 어른들이 양보해야죠. 그렇게 저희의 결혼은 1년 정도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려던 식장에서는 남자친구 누나가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하면서도 좀 미안해하면 덜 얄미울 텐데 원래 누나가 먼저 가야지 어디 새치기 하니? 이게 맞는 거지 하더군요. 본인 엄마 건강이나 집안의 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런 말이나 하기에 욱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발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결혼하고 애 낳으면 정신 차린다고 하잖아요. 그러길 바랬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조카도 태어나고 저희도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님 건강은 많이 좋아지셔서 해외여행도 다녀오실 정도가 됐죠. 시누이는 걸핏하면 아이를 맡기고 술 마시러 다니곤 했습니다. 아주버님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꺼려졌지만 조카애가 순하기도 했고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셔서 그러려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신랑은 자신만의 작은 원테이블 레스토랑을 오픈한 상태였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예약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주중에는 거의 비워놓다 보니 효율적이지 못했죠. 모아놓은 돈은 다 떨어져 가고 장사는 되지 않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의논을 해본 결과 테이블을 늘리고 평일에는 예약 아닌 손님도 받을 수 있게 운영을 해보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내다 보니 지금 식당에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무리를 하더라도 좀 크게 키워서 가자고 이야기했더니 신랑이 머뭇거리더라고요. 그 식당을 차리기까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았기에 그 마음이 헤아려지긴 했지만 오히려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기보다 싫었지만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보자 했죠.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민망해서 머뭇대고 있으려니 아버님이 왜 이제 이야기해?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 이럴 때 쓰려고 내가 이 나이에도 일하지. 얼마나 필요해? 난 이만큼은 해줄 수 있어. 라며 통장을 주시더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이거 너무 많아요. 라고 했더니 너희가 이렇게 우리랑 사라져서 아들 장가 보내면서 집도 안 해줬잖아. 에휴, 집값에 비하면 너무 적지. 그래도 너희 결혼할 때 줄까 하다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있었다. 일단 이걸로 해봐. 그간에도 도움 없이 힘들었지. 라면서 주시더라고요. 신랑은 그 돈을 받아들더니 또 그 덩치로 들썩거리며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빠, 내가 이거 받는 거 아니고 갚을게. 내가 3년 안에 꼭 갚을게. 라고 이야기하니 그래, 갚아라. 하시며 웃으시더군요. 식당은 약간은 외곽 쪽으로 나가 정원도 넓고 홀도 4인 테이블이 10석은되게 나왔어요. 미리 예약하시는 손님에 한해 이벤트 할 수 있는 이벤트 홀도 만들어 넣었고요. 처음 한 달은 별로 반응이 없었었죠. 애가 탔습니다. 저는 가게 일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식당 마감 때는 마무리도 함께 했습니다. 가게는 커져서 직원들을 뽑아놨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전보다 더 걱정하더라고요. 말은 안 해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식탁 위에 소주병이 있는 걸 보니 얼마나 애가 타면 저럴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말씀은 안 하셔도 속상해 하시고요. 그때도 눈치 없는 우리 시누이는 조카 맡기러 왔으면 조용히 애나 맡기고 갈 것이지. 야, 이 동네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장사 안 될 것 같으면 접어. 너는 괜히 힘을 빼냐? 며 부하를 지르더군요. 어지간하면 자기 누나랑 말을 안 섞는 신랑이 너무 화가 났는지 야, 넌 입 다물고 너 볼 일이나 봐. 내가 너처럼 돈이나 축 내면서 놀러나 다니면 좋겠냐? 시집 갔으면 조용히 애나 키우지 맨날 쳐돌아다니는데 매형은 너한테 뭐라고 안 하냐? 나 같으면 너 같은 애랑 안 산다. 라더군요. 그러자 시누이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래, 안 그래도 그 인간이 나보고 이혼하자더라. 속이 시원하냐? 가족들도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누가 나를 대우해주겠냐? 내가 이러니까 술을 안 먹고 다닐 수가 없어. 라고 소리를 치더니 나가버리더군요. 어머님과 아버님도 얘기 들으시고는 놀라셨는지 벙 쪄서 계시고는 애는 큰 소리 나니 울고 저는 애 달래고 신랑도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는 일주일 동안 시누이는 오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몸이 좋아지셨다고는 하지만 밤중에도 울면서 일어나는 애를 너무 오래 돌보시는 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말에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손을 잡고 나타났더군요. 둘이 동남아로 여행 다녀왔답니다. 부부 사이 개선을 위해 그랬다나요. 그러더니 아주버님이 저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하려고요. 아버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며 허허 웃더군요. 아버님께서는 가만히 보시더니 너희 결혼할 때 급하게 한다고 준비가 덜 됐다기에 집도 내가 해주고 애 낳고 아픈 엄마가 애도 봐주고 했잖아. 더 이상 해줄 게 없는데 뭘 도와달라는 거야?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사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대철이 가게 아버지가 해줬다며 나도 해줘 하시자 생전 큰소리 안 내는 아버님께서 너 동생은 결혼할 때 식장비도 지들이 알아서 했어. 그리고 새아가 우리 가게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일 열심히 하면서 매일같이 키워가고 있고 그런데도 애들은 갚는다더라. 그런데 뭐? 줘? 야, 이 기집애야. 너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라. 앞으로 애도 맡기지 말고 오지도 마. 꼴도 보기 싫어. 하시더군요. 그러다 두 내외가 쌩해져서는 애 데리고 나가버리더군요. 신랑이 그 자리에 없었기에 망정이지
있었으면 아마 더 크게 난리가 났겠죠. 그렇게 가버린 시누이는 저에게 아주 어떻게 여우짓을 했는지 아버지 엄마를 구워 삶았네. 너 재주 좋다. 내가 두고 볼 거야.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잘 말해놔. 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수로 아버님 마음을 돌려요? 형님도 아버님 성격 아시잖아요. 아무리 저한테 때를 쓰셔도 전 방법이 없네요. 전 제 일이나 열심히 한걸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둔다. 너 알아서 해. 라고 답장이 왔길래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야 많았지만 신랑도 아직 돈도 못 갚는 상황에 뭐라고 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식당에 나가보니 신랑 얼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나 하면서 정산해보니 그날 당일 매출만 20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종종거리며 뛰었더니 신랑은 씩 웃고만 있더라고요. 홀 직원이 오더니 사모님 오늘 진짜 바빴어요. 계속 이러면 직원 더 뽑아주셔야겠는데요. 아주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라며 웃더군요. 그래서 너무 고생 많았어요. 전화를 좀 하지. 나라도 와서 돕게. 라고 했더니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계속 손님이 오셨어요. 라기에 택시 타고 가라고 택시비 지어 퇴근시켰습니다.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주의 매출은 1,000만 원을 찍었고 그 달의 매출은 5천만 원을 찍었죠. 그렇게 장사는 쭉쭉 잘 됐고 올해 1년 매출은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주변에 땅도 사서 본관 옆에 5층짜리 별관도 지었더니 후반부 매출이 상당히 달라지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 행사도 많아져서 이벤트 홀 예약도 주말마다 꽉꽉 찼었거든요. 별관 5층은 작은 예식을 하시는 분들도 예약이 많았습니다. 주방 직원들만 15명이 넘고 홀 직원들은 20명 정도가 되니 규모가 상당해졌죠. 이 식당 차린 지 3년 만의 일이니 주변에서 저희 시부모님 성공했다고 다들 한 소리씩 하십니다. 이제는 저희도 아이를 가져볼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요. 시부모님께 빌린 돈은 올해 초에 한 번에 갚았습니다. 그리고 다달이 용돈 드리고 있고요. 고맙게도 저희 아빠 용돈까지 잘 챙겨주는 신랑이라 친정에도 면이 서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작년 여름에 코로나로 병문안도 안 될 때 돌아가셨어요. 저도 한참 바쁠 때라 더 못 챙겨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빠는 진작 퇴원해서 집으로 모셨어야 했다며 한동안 자책하시느라 힘드셨는데 곁에서 새어머니가 잘 챙겨주셔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고요. 이렇게 평안한 저희 가정에 돌을 던지는 이가 있었죠. 저희 시누이요. 그때 그러고 가서는 정말 한 1년은 안 나타났었습니다. 그 후에 종종 나타나서 괜히 트집을 잡더니 올해 들어서는 하루 걸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 사업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잘 된다 하면서 하루는 명품을 휘감고 가게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래, 그렇게라도 잘 살아라. 마음속으로 그러고 말렸는데 너는 행색이 그게 뭐니? 대철이가 어린 직원이랑 바람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너도 좀 꾸며. 라기에 대철이가 바람 피우면 저도 피우죠 뭐. 아주버님은 어린 직원들이랑 잘 어울리시나 봐요. 라고 했더니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너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너네 진짜 돈은 갚았니? 하는데 어머님이 예, 진작에 갚고 이제 우리 용돈도 준다. 이자가 이런 이자가 어디 있니? 라며 자랑하시자 야, 그럼 내 목도 줘야지. 우리 부모님 돈으로 차린 건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그렇잖아. 어차피 그 돈 유산으로 남겨주면 내 목도 있는 건데 이자를 주려면 나한테도 줘야지. 공평하지. 나도 지분이 있지. 하더군요. 어머님이 아유 또 저런다. 너 진짜 왜 그러냐? 하시자 엄마 진짜 나 한 푼도 안 줄 건 아니지. 나 진짜 소송 걸 거야. 하더군요. 그래서 형님 그동안 집에서 가져가신 돈이랑 대철이가 쓴 돈 비교하고
집에다 수익을 가져다 준 돈이랑 비교하고요. 어머님, 아버님 공양한 비율까지 따져서 지분을 계산해보면 형님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좋아서 한 거니 빼고 계산해도 오히려 가져오셔야죠. 형님 말대로 지분을 따져보면 기여도라는 것도 무시 못하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가게에 출근하시면서 무단으로 돈 가져갔다 온 것도 제가 다 기록 가지고 있거든요. 어학연수 때도 쓰신 돈까지 하면 오히려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유산 분배 얘기하셔야죠. 라고 했더니 어머, 너 무섭다. 이때까지 그러려고 장본인머니 다지고 있었어? 욕심이 하늘을 찌르네. 라며 팔짝 뛰더군요. 그러자 옆에서 보고 계시던 어머님이 야, 효선이 말이 하나도 안 틀리다. 너 노느라고 나 아플 때도 모른 척 하는 걸. 효선이가 다 수발 들었어. 아버지 가게 이 정도로 자리 잡게 해준 것도 효선이고 저녁에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따고 하면서 얼마나 애썼는데. 효선이는 그래도 돼. 오히려 속없이 나누자 할까봐 걱정했구만. 야무져서 다행이다. 내가 며느리 복은 타고났다 하시더군요. 그러자 엄마가 그러니까 저것들이 나 무시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친딸이야 하더니 가버리더군요. 그게 올해 초였습니다. 가게 증축하느라 정신도 없는데 저랬으니 정말 속이 상했지만 어머니도 속상하실 것 같아 어머니 죄송해요. 괜히 욱해서 라고 했더니 뭐가 죄송해. 저게 내 속으로 났어도 아주 얄미워 죽겠다. 저거 어릴 때 너희 아버지랑 아동바동 사느라 잘 못 돌봐서 저러나. 애가 부모에 대한 정도 없고 그런다. 내가 미안하다 효선아. 엄마 미워하지 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쪼르르 달려가 꼭 안아드리며 제가 어머니를 왜 미워해요. 이렇게 좋은데 라고 했더니 저녁에 너 좋아하는 아기찜 해먹자 하시더니 들어가셨습니다. 그러고선 시누이는 또 한동안 안 나타났습니다. 가끔 애를 맡기긴 했지만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죠. 먹고 살만하니 안 나타나는 거겠지 했습니다. 그러다 저번 달에 아주버님이랑 초췌해져서 나타났더군요. 그러면서 애만 한동안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놀라셔서는 무슨 일인데 하고 물어보시니 제가 일이 좀 잘못돼서 한동안 좀 떠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는 안전한 데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하더군요. 그러더니 두 부부가 훌쩍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아시는 분들께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아주버님이 그동안 소위 말하는 떴다방을 운영하면서 계획 부동산 사기에 연루가 되어 도피 중이라는 겁니다. 아주버님 본가에서는 진작에 유산 상속하고 의절해서 안 보신 지 오래되셨대요. 시누이가 술 먹고 다니면서 그쪽 어머님이 잔소리를 하셨는데 시누이가 난리를 치고 안 보고 산다더라고요. 아주버님한테는 저희한테 돈 가져온다고 하면서 같이 살다가 돈 좀 만지니 문제가 없었는데 이 난리가 난 거였고요. 아버님께서는 이것들 나타나기만 하면 가만히 안 둔다 하시고 어머님께서는 우시기만 하시다가 애가 놀랄까봐 참으시더라고요. 며칠 있자니 시누이만 나타났더라고요. 아주버님은 구치소에 계시다면서 대성통곡하더군요. 아버님께 무릎을 꿇고는 아빠, 우리 신랑 한 번만 살려주세요. 돈만 갚으면 나온대. 라는데 아버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못 배우고 해준 거 없이 키웠어도 사람이 할 짓과 못할 짓은 구분하면서 키웠다고 생각했다. 너가 그렇게 삐뚤어졌어도 부모한테 반항하느라 그런 거겠지 했어. 여기 며느라가한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내가 더 잘하자 하고 참았다. 그런데 이렇게 사기를 치고 이런데도 뭘 잘했다고 도와달라고 하냐? 그리고 우린 그 정도 돈도 없어.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을 순 없다. 라며 딱 자르시더라고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정신 차릴게. 앞으로는 열심히 살게요. 라니 어머님이 애는 당분간 우리가 키워줄게. 그런데 너는 오지 마. 가. 애 다시 키울 형편 되거든. 그때 와라. 속이 터진다. 가 얼른 하시더군요. 한참을 거실에서 그렇게 울고 있더니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자 저에게 야, 돈 있는 대로 좀 줘봐. 나 차비도 없어. 카드도 주면 좋고 하기에
돈 10만 원을 봉투에 담아 그때 지분 이야기 하셨죠? 제가 지금 그 지분 드릴게요. 집에 기여한 부분이나 부모님께 이제껏 하신 부분 참작해서 제가 좀 많이 드렸습니다. 10,000분의 1이면 엄청 많이 잡아준 것 같네요. 이 자본 발판 삼아 좀 어디 가서 숙식 제공되는 데서 일이라도 좀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됐을까 반성도 좀 하시고요. 라면서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조금 있다 정산하러 식당에 나가보니 시누이가 거기에 와 있더군요. 신랑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뭐라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가까이 가보니 너 진짜 다시 내 눈에 띄면 가만히 안 둔다. 뭐? 엄마 아플 때도 나 몰라라 놀러 다니느라 오지도 않더니 돈 끊기니 와서는 그때도 클럽 다녔지? 그때 애쓴 게 누군데 어디서 모략질이야? 내 와이프 아니었으면 나도 이렇게 못됐고 아버지 일도 그렇게 유지 못해. 어디서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 직원들 보는 데서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나가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있던 시누이는 야, 아주 그게 상여우다. 너도 아주 치마폭에 푹 쌓였구나. 그래, 다들 그래라. 내가 아주 이거 똑똑히 기억했다가 다들 다 갚아줄 거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 돈 좀 버실 때 그때라도 베푸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손수건 한 장을 안 사오셨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한테만 이러세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니 너 진짜 두고 보자 하기에 그 두고 보자는 소리 벌써 10년째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건데요? 했더니 씩씩거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런 시누이를 보면서 쟤한테 돈 줬어? 신랑이 묻기에 10만 원 줬어. 차비도 없다고 하길래 했더니 어우 10원 한 장도 아깝다 쟤한텐. 나중에 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분해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지금까지 시누이는 연락이 없습니다. 사돈 댁에서는 아이 데려가시겠다고 연락이 왔다가 본인 아들 일 때문에 정신없으신지 더 이상 연락도 없고요. 애가 무슨 죄가 있나 싶어 조카한테는 다들 잘해주는 중입니다. 어머님이 좀 고대하시지만 이제는 밤에도 푹 자고 어린이집도 보내고 하니 좀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분명 조만간 시누이가 나타날 텐데 그땐 뭐라고 해서 그나마 정신 차리게 해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정말 저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건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시부모님도 아주 작정을 하고 계셔서 저도 어쩔 도리가 없긴 하지만요. 그리고 혹시나 듣고 있다면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하고 싶네요. 제발 세상 무서운 줄 느끼고 제대로 좀 살아보라고요. 애 생각도 해야 하잖아요. 더 큰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한 해는 대박나는 한 해 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